도펠젤트너. 처음 들으면 마치 게임 캐릭터 이름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16세기 중반 전장을 누볐던 실존 병사들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길이 1.5에서 1.8m, 무게는 무려 2에서 4kg에 달하는 괴물 같은 검이 들려 있었죠. 이 검의 이름은 츠바이 핸더. 말 그대로 양손검이란 뜻의 이 무기. 딱 보면 이런 말부터 나오죠. 장난하나? 이건 무협지나 판타지 게임 속 캐릭터가 들고 나올 법한 무기 아니야?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 그런데 이 검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전시용 장식이 아니라 실제 최전선에서 마치 전열을 여는 망치처럼 사용되었죠. 오늘은 이 무지막지한 검이 어떻게 당시 전장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하나의 상징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괴물 같은 검이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기 위해선 먼저 유럽 전장을 뒤흔들었던 그 유명한 스위스 용병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5세기 후반 유럽 전장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기사가 말을 타고 돌격하면 당연히 모두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낯선 언덕 위에서 몰려온 스위스 산악 민병대가 그 기사들을 하나둘씩 땅에 눕히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이들은 귀족도 기사도 아닌 그저 평범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펼친 전술은 스위스 파이크 진영. 길이 5m에 달하는 파이크를 들고 빽빽하게 정렬된 정사각형 대열로 천천히 전진했죠. 선두는 창을 지면과 수평으로 낮췄고 그 뒤에 병사들은 창을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적이 보기엔 마치 거대한 고슴도치가 진격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죠. 화려한 기병대도 이 대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기병대가 정면 돌격을 시도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말. 훈련을 받은 말이라도 본능적으로 멈추거나 방향을 틀었고 속도를 잃은 기사들은 방진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번 막히면 반격할 틈조차 없었고 기사단 전술은 이 창 끝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의 더 무서운 점은 돈만 받으면 누구와도 싸운다는 그 명확한 태도. 심지어 같은 스위스 용병들끼리도 개의치 않았어요. 당시 군사 질서에 일종의 문화 충격을 안긴 거죠. 부르고뉴 전쟁에서 이들이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부르고뉴 공국의 정예 기사단을 격파하게 되면서 유럽 각국 군주들이 앞다투어 찾는 전장의 브랜드샵처럼 여겨집니다. 값은 좀 나가도 확실한 성능 보장, 맡기면 결과가 나오는 전투형 전문직. 이런 스위스 용병들의 잘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는 머리를 싸맵니다. 겉보기엔 제국의 중심. 이름만 들으면 제국의 왕 중의 왕이지만 실상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값에 비해 꽤 헐거운 구조였어요. 수백 개의 영방국가와 자유도시, 기사단 영지 주교령이 모여 만든 초대형 연합체였죠.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도 황제 직속 군대도 없었죠. 커다란 프랜차이즈 간판은 걸려있지만 각 지점은 메뉴도 가격도 제멋대로. 황제는 본사 대표지만 실상은 각 매장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죠. 전쟁이라도 벌이려면 제국의회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제후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혹시 병력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상대 기분이 좋을 때나 가능한 얘기였고요. 결국 황제의 병력은 말하자면 그때그때 달라요였던 겁니다. 이 구조는 중세 내내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 스위스 보병들이 기병대를 박살내고 유럽 각국이 자체 상비군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죠. 황제라는 이름만으론 더 이상 전장을 설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정타를 날린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전투력은 확실했지만 입금이 늦어지면 퇴근해버리고 심지어 적군으로 이직도 가능한 자유로운 영혼들. 황제 입장에선 그 말을 들여 이들을 고용하는 게 어쩌면 미래의 적을 길러주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이제 빌려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들자. 스위스의 전술은 그대로 가져오되 병사는 제국 안에서 모집하고 충성은 명분보다 급료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되 훈련은 철저히 시키고 전투력은 스위스 못지않게. 이렇게 해서 유럽 보병 전술의 또 다른 전설이 시작됩니다. 그 이름 란츠크네흐트. 이름의 의미도 땅의 하인들이란 뜻인데 여기서 땅은 제국을 의미했죠. 그리고 이 집단의 흥미로운 점 하나. 칼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던 전사들이 알고 보면 패션계의 이단아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는 사치금지법이 있었어요. 누가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둔 일종의 신분제 드레스 코드였죠. 보라색은 왕족 전용, 금박자수는 귀족만, 깃털, 고급 직물 같은 화려한 장식은 상위 계층만이 허용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란츠크네흐트는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직접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들의 삶은 너무 짧고 너무 잔혹하다.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빛나게 하라. 이건 일종의 패션 면허증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장에서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나타났던 거죠. 이들은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충성심 대신 계약서로 움직였죠. 황제가 직접 급료를 주고 운용한 초기형 조직적 계약 병력이었어요. 당시 중세를 지배하던 봉건사병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었죠.
황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고용한 사실상 첫 직속 전투 집단이었던 거죠. 란츠크네흐트는 처음부터 스위스 따라잡기 프로젝트였어요. 막시밀리안 1세는 유럽 전장을 평정한 스위스 용병의 파이크 전술을 모조리 수집했고 독일식으로 재조립했죠. 창 길이, 방진 밀도, 대열 구성까지 스위스를 복사했죠. 문제는 모방은 쉬워도 응용은 어렵다는 데 있었죠. 전장에서는 이제 파이크 대형끼리 정면으로 맞붙는 일이 점점 더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파이크 대 파이크로 맞서면 어느 쪽도 쉽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전선은 금세 교착 상태에 빠지기 일쑤였어요. 결국 병사들은 파이크가 아닌 무언가로 적의 파이크를 깨부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거대한 검 츠바이 핸더입니다. 물론 양손검이라 불리는 츠바이 핸더는 당시에도 존재했고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란츠크네흐트의 츠바이 핸더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이크 진영을 깨뜨리기 위해 기존 양손검을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발전시킨 것이죠. 길이만 150에서 180cm, 무게는 무려 2에서 4kg. 칼날 하단부에는 갈고리형 가드가 달려있었죠. 적의 창이나 칼을 걸어 끌어내고 비틀어 튕겨내고 심지어 파이크 대열 사이를 뚫고 들어갈 때 방패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잡이 바로 위, 날이 없는 부분을 리카조라고 불렀는데 근접전에서는 짧게 잡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이 검은 단순히 멋이나 위압감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적의 파이크 창대를 베고 전열의 틈을 벌리고 대형의 결박을 찢어버리는 물리적인 전선 파쇄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무기였어요. 또한 이걸 다루는 병사들은 도펠젤트너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 뜻부터가 더블페이를 받는 자를 의미했어요. 왜냐고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 생존율은 가장 낮았고 부상률도 가장 높았거든요. 이들은 전열의 양측면이나 맨 앞줄에 배치되어 파이크들 간의 충돌 직전 순간 돌진하며 적 전열을 깨부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거대한 츠바이 핸더를 양손에 움켜쥔 채 적진을 향해 저돌적으로 뛰어들어 적의 파이크를 향해 사선으로 내리치거나 좌우로 붕붕 휘둘려 틈을 만들죠. 이렇게 적의 파이크 대형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는 그 찰나의 순간, 그 틈으로 파이크를 든 란츠크네흐트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갔던 거죠. 이처럼 위험천만한 돌격에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도펠젤트너뿐 아니라 가명을 대가로 투입된 사형수나 중재인들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대한 검을 들고 두려움 없이 돌격하는 이들의 모습은 적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츠바이 핸더와 도펠젤트너는 르네상스 전장을 대표하는 용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실제로 1525년 파비아 전투, 1530년 가비 전투 같은 실전에서 적의 파이크 대형을 분열시키고 전선을 찢는 용도로 운용되며 전술적 위력을 입증했죠. 여기서 또 이 검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 프리지아 평야의 한적한 마을 킴스베르트. 이곳에서 한 농부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도니아. 하지만 사람들은 곧 이렇게 부르게 되죠. 거대한 피어. 그의 키는 2m를 훌쩍 넘었고 힘은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가 전설이 된 건 단순히 그 체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515년 그의 고향 마을이 외국 용병들에게 약탈당하고 가족까지 희생되자 피어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어부들을 모아 저항군을 결성하죠. 그 집단은 프리지아 전역에서 게릴라 전술과 해상 약탈로 싸웠습니다. 밤이면 몰래 강을 건너 적의 요새를 기습했고 바다에서는 상선을 붙잡아 무기와 보급품을 빼앗으며 전투를 이어갔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건 그가 들고 다녔던 거대한 검 츠바이 핸더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피어는 그 검으로 한 번에 여러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실제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검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길이 213cm, 무게 6.6kg.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휘두를 수 없는 무게지만 피어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 전설의 검은 지금 네덜란드 리우아르던의 프리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츠바이 핸더가 무조건 강력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전열을 깨기 위한 극적인 용도로 설계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실질적인 검 역할은 하기 힘들었죠.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좁은 공간이나 건물 안에선 거의 무용지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바이 핸더는 전장을 깨는 상징이자 도펠젤트너의 위용을 대변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이 장면. 그가 한 손에 들고 있는 망치. 무식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이와 비슷한 무기가 한때 유럽 전쟁사 속 무기와 방어구의 진화가 극에 달했던 당시 정점의 순간에 등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세 유럽 전장에서 무기와 갑옷이 어떻게 맞붙었고 왜 워해머가 필수템이 되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경 시점은 1350년 이후 당시 유럽은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프랑스 왕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였죠. 아니, 근데 두 나라가 왕자 하나로 싸운다고? 대체 무슨 구조인가 싶죠.
당시 유럽은 지금처럼 국경이나 국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귀족 가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걸쳐 혼인과 혈통으로 얽힌 복잡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국왕 샤를 4세의 외손자였는데 자신이야말로 프랑스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에 왜 끼어들어? 싶은 대목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왕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에드워드 3세는 곧장 주장에 나섭니다. 내가 샤를 여동생의 아들이잖아? 피로 보면 내가 제일 가까운 남자 후계 맞지? 그러니까 프랑스 왕도 당연히 내 거지. 에드워드 입장에선 꽤나 논리적인 주장처럼 들렸을 겁니다. 당시엔 혈통이 곧 계승권이었고 그는 실제로 가장 가까운 남성 직계였으니까요. 프랑스는 여기서 다급해집니다. 야, 규칙책 어딨어? 살리카법 좀 봐봐. 거기 써있잖아. 여자는 왕위 계승 불가. 그리고 그의 자식도 안 돼. 이 말인즉 샤를의 여동생은 탈락. 그녀의 아들인 에드워드도 자동 탈락. 프랑스 입장에선 이걸로 상황 정리 끝. 왕위 계승 레이스에서 에드워드는 공식적으로 제외된 셈이었죠. 결국 왕위는 샤를 4세의 조카 필리프 6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내가 왕이다를 외치며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에 걸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죠.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어요. 왕위 정통성 문제부터 유럽 내 정치 세력의 균형, 그리고 경제적 패권까지 얽힌 총력전이었고 유럽 전역이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전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부터 전장에서 갑옷과 무기 사이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갑옷에 철을 더 두껍게 덧대고 그걸 뚫기 위해선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말 그대로 무기와 방어구 간의 진화 경쟁. 또 갑옷이 두꺼워졌다고? 야, 이제 칼도 안 먹히잖아. 안 되겠다. 그냥 망치 하나 새로 깎자. 그런 식으로 전장은 점점 더 강하고 복잡한 병장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건 마치 요즘 전투기 레이더가 더 정밀해지면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고 스텔스가 진화하면 또다시 레이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당시 무기와 방어구 사이에도 그런 식의 기술적 눈치 싸움이 이어졌던 셈이죠. 결국 무기장인들의 철야 작업과 병기 창고 관리자들의 한숨으로 이어지죠. 네, 말 그대로 중세 야근 시즌 개막이었어요. 당시 전사들이 주로 착용한 건 사슬갑옷이었습니다. 철제고리 수천 개를 하나하나 손으로 엮어 만든 기술력의 정수가 담긴 갑옷이었죠. 베거나 찌르는 공격에는 꽤 효율적이었는데 문제는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정점에 있던 게 바로 영국 장궁. 단순히 화살을 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장을 통째로 바꾸는 무기였죠. 활 길이만 평균 1.8에서 2m. 당기는 힘은 45에서 많게는 80kg 이상. 이 정도 장력을 버티려면 어릴 적부터 수년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1545년 침몰한 영국 전함 메리로즈에서 발굴된 장궁병 유골들은 어깨뼈 척추팔관절이 한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돼 있었죠. 수십 년간 장궁을 당기며 누적된 근골격 변화. 그 자체가 무기훈련 흔적이었어요. 그 위력은 특히 바드킨 포인트라 불리는 강철 치명 화살촉과 결합되며 절정에 이릅니다. 이 화살은 사슬갑옷의 촘촘한 링 사이를 뚫기 위해 특수 설계된 것으로 일정 거리에서는 사슬갑옷을 실제로 관통한 실험 결과도 존재해요. 물론 관통력은 방어구의 재질과 구조, 내부 패딩, 사거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졌지만 바드킨과 강장궁 조합이 사슬갑옷을 무력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죠. 사슬갑옷 입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 기사가 화살 한 발에 픽 쓰러집니다. 1346년 크래시 전투. 프랑스 기사단은 전통의 밀집 돌격 전법으로 전장을 가르며 진격합니다. 말발굽은 쿵쾅, 갑옷은 번쩍. 그런데 맞은편에는 이미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영국 장궁병들이 있었어요. 쏘고 또 쏘고 화살을 비처럼 퍼붓습니다. 이른바 화살비 속에 기사들이 갑옷째로 우수수 쓰러졌죠. 아니, 장궁이 그렇게 셌다고? 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프랑스군은 애초부터 지휘체계가 엉망이었는데다가 습지대를 무시한 무리한 진군으로 진영은 붕괴됐고 병참 지원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모든 게 어긋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다 겪고도 기사들이 기억하는 건 하나였을 겁니다. 저 화살 진짜 장난 아닌데? 갑옷 입고도 그냥 뚫려. 우리도 뭔가 더 단단한 게 필요하겠다. 이처럼 장궁의 압도적 관통력 앞에서 기존의 사슬갑옷은 무력화되기 시작했고 갑옷의 대대적인 재설계가 요구됐습니다. 근데 하필 그 타이밍에 등장한 게 바로 흑사병입니다. 1347년
유럽 전역을 휩쓴 전대미문의 재앙. 5년 만에 인구의 30에서 50%가 사망합니다. 전장이 아니라 마을에서 병사보다 농부가 먼저 쓰러졌고 사회 전체가 마비됐죠. 전쟁이고 뭐고 사람 자체가 없어요. 특히 잉글랜드와 프랑스처럼 장기전 중이던 나라들에겐 치명적이었어요. 병력 보충이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작전 계획도 줄줄이 틀어지죠. 전쟁의 키워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젠 전장에서도 더 많이 투입이 아니라 더 많이 살려야 한다는 것. 이제 생존한 병사는 귀하신 몸이 됐고 전장을 고를 수 있는 협상자. 월급도 더 요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 떠오릅니다. 군사 전략은 바뀌었고 당연히 갑옷도 달라져야 했죠.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그렇게 1350년대 이후 전장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슴, 어깨, 팔꿈치처럼 주요 관절 부위에 철판을 겹겹이 덧댄 코트 오브 플레이트 구조가 실전에 도입되어 이건 사슬 갑옷 위에 철판 조각을 안에서 꿰매 붙이는 방식이었고 갑옷의 방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도였죠. 그리고 15세기 마침내 방어구는 진화의 정점을 찍습니다. 전신을 덮는 완전 판금 갑옷이 실전 배치되며 말 그대로 철로 몸을 감싸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특히 밀라노와 니른베르크 같은 도시가 갑옷 제작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갑옷은 산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귀족 전용 맞춤 제작에 철판의 곡선 하나까지 사람 체형에 맞췄고요. 어떤 건 말 3마리 값이나 나갔죠. 심지어 일부 갑옷은 가문 문장을 새기거나 예술적인 세공을 더해 전장에서 입는 철제 명함이라 불릴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갑옷이 너무 잘 막아요. 병사들도 한숨 짓죠. 아니, 이젠 뭐로 싸워야 하냐고. 칼도 튕기고 창도 긁히기만 하고 심지어 화살도 삑살이야. 이래서 싸움이 되겠냐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때리고 부수고 박살내는 무기.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선택. 물론 중세의 대표적인 타격 무기를 꼽자면 단연 메이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초창기엔 체인메일이나 가죽 갑옷 정도만 입고 싸우던 시절이라 넓적한 철몽둥이 하나면 상대방을 쿵 하고 눕히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전신 판금 갑옷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단단한 갑옷엔 메이스같이 넓은 충격보다 작고 강한 한 방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 결정판이 바로 워해머였죠. 한쪽은 넓은 평면 망치, 다른 한쪽은 날카롭게 뻗은 피크. 망치면은 충격을 직접 전달해 상대를 휘청이게 만들고 피크는 갑옷의 관절 틈이나 헬멧 사이. 그런 빈틈을 정확히 노리는 침투형 구조였죠. 뾰족한 끝에 2kg짜리 해머가 실리면 그 압력은 대못 하나 크기 면적에 집중돼요. 갑옷이 아무리 두꺼워도 정수리에 콕 한 방이면 그 아래 뼈가 그대로 함몰되거나 파열되죠. 그런데 이 정밀한 타격 무기가 생각보다 꽤 경제적이기도 했어요. 칼은 만들려면 일이 많습니다. 좋은 철 골라야지. 불에 달궈야지. 칼날 똑바로 세워야지. 연마하고 균형도 잡아야지. 한마디로 중세장인의 노가다 종합 세트였죠. 반면 워해머는 망치와 피크 부분만 단단하게 단조하고 자루와 튼튼히 결합하면 실전에서 충분한 위력을 낼 수 있었죠. 유지관리도 편하죠. 검은 갈아야죠. 갈고 또 갈아야죠. 근데 워해머는 단순하죠. 뭘 갈아요? 날도 없는데. 벨 것도 없고 찌를 필요도 없고 그냥 휘둘러 꽝. 한 방이면 충분했죠. 녹슨 부분 기름칠 한 번씩 쓱싹이면 그게 관리고요. 말하자면 연마 스트레스 0% 무기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중세시대 전신 판금 갑옷은 당시 일반 농민의 수년치 임금에 해당할 정도로 초고가의 방어구였어요. 그가 차고 있던 장검 역시 수개월치 임금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고급 무기였고요. 그런데 그 갑옷을 깨부수는 워해머의 가격은 갑옷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는 점이에요. 값싼 무기 하나가 값비싼 장비를 무력화시킨 셈이죠. 이걸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수십억 원짜리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철벽처럼 깔아놨는데 정작 미사일은 안 날아오고 수백만 원짜리 소형 드론 한 대가 윙윙 날아들어 값비싼 전술 자산들을 정밀 타격해버리는 상황과도 아주 흡사하죠. 당시의 전신 판금 갑옷도 더 강한 칼, 더 강한 화살을 막기 위해 점점 단단하게 보완되고 발전해왔지만 결국엔 그 모든 방어를 값싼 망치 하나가 무너뜨린 셈이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무기로 고가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대안. 중세의 워해머와 오늘날의 드론. 시대는 달라도 그 효율성과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지 않나요? 성능은 괴력, 가격은 실속. 한마디로 중세판 효율 끝판왕이었어요. 그 효율성은 실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461년 장미전쟁 한복판. 영국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 중에서도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격돌이 바로 이 토호탄 전투였습니다. 전장 유적에서 발굴된 유골들을 보던 고고학자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거 봐요, 이거. 두개골 깨진 거랑 뒤통수 함몰된 거. 전형적인 워해머 타격 자국이라니까요.
베인 흔적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무기로 가격된 충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은 그림에서도 확인됩니다. 15세기 중엽, 화가 파올로 우첼로가 그린 살로마노 전투. 그림 속 기사들은 워해머 같은 타격형 무기를 양손에 들고 적의 철갑을 정통으로 내려찍고 있어요. 찌르고 베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부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워해머의 존재감이었죠. 그렇게 적을 두들겨 패는 전장의 워해머가 의외로 전사들의 지갑사 정도 챙겨줬다? 흑사병 이후 인구가 급감하면서 병력 한 명 한 명이 전략 자원이 되던 시기. 전장에서 무조건 적을 죽이기보단 멀쩡히 생포해서 몸값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갑옷 입은 기사 하나를 포로로 잡으면 철갑복권 긁는 기분이었죠. 실제로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 기사 베르트랑 디 게슬랭은 무려 10만 프랑, 지금 시세로 한화 약 35억 원 상당의 몸값을 받고 풀려납니다. 당시 기사 연수입의 몇 배가 넘는 액수였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워해머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데 예상치 못한 이익까지 쏠쏠하게 챙겨주게 됩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히 갑옷을 뚫는다는 수준을 넘어 그 안쪽의 사람까지 충격을 전달하는 무기였죠. 말하자면 철판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까지 흔들어 깨우는 무기였던 셈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뚫을 수 없으면 그냥 뼈를 흔들어 부수는 거죠. 간단하고 무식한데 효과는 확실했던 거죠. 방어구가 강해지면 공격도 그에 맞춰 진화하고 다시 방어가 업그레이드되면 그걸 뚫을 또 다른 해머가 나오는 식. 철판과 망치가 서로 먼저 진화하려고 눈치 싸움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진화의 끝에서 황금 갑옷 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 워해머는 마침내 전장을 떠납니다. 더는 부술철이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전성기 동안 워해머는 중세 전장을 뒤흔든 진짜 철의 파괴자로 남았습니다. 두껍고 비싼 철옷을 입으면 뭐해요? 그걸 깔끔하게 쿵 하고 눌러주는 망치 한 자루면 끝인데요. 붙여봐라. 내 이따위가 어릴 적 네 담배불 붙이던 김팡 아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수컷들의 자존심 싸움. 보통 결말도 뻔합니다. 금융치료를 당하거나 쌍방폭행으로 합의금 엔딩. 그런데 16세기 유럽에서는 달랐습니다. 이런 말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둘 중 한 명이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죠. 국가의 명령도 아니고 가문의 원수도 아니에요. 그냥 술자리에서 이 새끼 구라치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죠. 귀족이라는 엘리트들이 칼을 뽑았고 서로의 심장에 구멍을 내던 시절. 더 황당한 건 그게 깡패들의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그게 법보다 중요한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단 관계의 중심에는 길고 가느다란 검 한 자루, 바로 레이피어가 있었죠. 오늘은 유럽인들에게 왜 이 검이 맞짱 필수템이 됐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재미있는 진실을 파헤쳐보죠. 먼저 시간을 16세기 유럽으로 돌려봅시다. 대대로 물려받은 값비싼 갑옷, 허리에는 명검. 말 한 필 값은 오늘날 슈퍼카 수준. 수백 년 동안 귀족 기사들은 전장의 절대 강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흑투성이 평민 보병 하나가 총을 겨눕니다. 탕! 그 한 발에 세상의 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기사 앞에서 벌벌 떨었을 보병이 이제는 운만 좋으면 귀족도 쓰러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화약과 총기가 널리 퍼지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쟁터에서는 총이 왕이 돼가는데 정작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검에 더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 파리, 로마, 대도시 거리마다 허리에 검을 찬 남자들이 넘쳐났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명예의 진심이었거든요. 술자리에서 삘 받았다? 공개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누가 나를 뻥쟁이라고 불렀다? 그럼 끝입니다. 언제든 결투장이 열렸죠. 때문에 귀족과 신사들에게 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신분을 보여줘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고 필요하면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상복 차림에 거대한 전쟁용 양손검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겁고 너무 길고 거추장스럽기까지.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시비가 붙었는데 그걸 언제 낑낑거리며 뽑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탄생합니다. 도시의 결투를 위해 만들어진 검. 귀족들의 자존심을 위해 진화한 검. 바로 레이피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흔히 외형을 보고 우리는 레이피어를 가볍고 유연한 검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레이피어의 평균 무게는 보통 1.1kg에서 1.4kg 정도. 심지어 일부는 중세 기사들이 전장에서 휘두르던 아밍소드보다 더 무거웠죠. 희한하네? 저렇게 얇은데 왜 무겁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날이 얇아진 대신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더 멀리서 먼저 찌르겠다는 집착으로 길이를 1.1m에서 1.3m까지 늘려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 사람들은 손을 보호하려고 손잡이에 쇠막대를 하나둘 덧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손잡이 주변이 거의 철창 수준으로 진화. 이것이 바로 레이피어의 상징인 스위트 hil트. 그런데 저 복잡한 철창 덕분에 검객들은 손을 훨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레이피어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검술 문화도 크게 달라집니다. 빙세전장의 검술이 갑옷과 방패를 상대해야 했다면 레이피어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죠. 상대도 나처럼 평상복 차림,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그러니 굳이 힘으로 후려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속도.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누가 더 먼저 상대의 빈틈을 발견하느냐? 승부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특히 레이피어의 길고 뾰족한 칼끝은 이런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팔을 뻗는 순간 검끝이 먼저 도착하고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 그대로 몸속으로 파고들었죠. 몇 분 동안 화려하게 검을 주고받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단 한 걸음, 한 번의 거리 계산 실수, 단 한 번의 발놀림 실수, 그리고 그대로 끝. 그래서 레이피어 검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죠.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바로 현대 펜싱의 조상이죠. 앞으로 찌르고 뒤로 빠지고 거리를 재고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그 특유의 움직임들. 우리가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보는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수백 년 전 레이피어 결투장에서 태어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결투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그게 합법이었다고? 답부터 말하면 대체로 불법이었어요. 문제는 귀족들이 그 법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유럽 귀족들에게는 국왕의 법보다 더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명예. 누가 나에게 시비를 털면 법정이 아니라 결투장으로 가야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오히려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이 더 비웃음을 샀다는 거죠. 저 자식은 지 명예도 스스로 못 지키네. 사내 새끼가 국가 뒤에 숨어 징징대기나 하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한마디로 국가의 법과 귀족 사회의 상식이 서로 정면 충돌하던 시대였던 거죠. 살인은 범죄인데 명예를 위한 살인은 명예로운 행동이라고 믿었던 시대. 자, 여기서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시대가 그랬다 정도로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1578년 프랑스 파리. 훗날 민용들의 결투라고 불리게 되는 희대의 병맛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앙리 3세 곁에는 왕의 총애를 받던 미남 귀족 집단, 이른바 민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반대파 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제대로 감정이 폭발해버리죠. 원인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중 하나는 무려 그 여자가 누구와 먼저 관계를 맺었느냐는 수준의 유치한 문제였다고 하죠. 결국 양측은 새벽에 3대3으로 결투를 벌이기로 약속해요. 그런데 결투 당일 한쪽 대장이었던 캐리스가 너무 긴장했던 걸까요? 결투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왼손에 들어야 할 방어용 단검, 즉 대거를 집에 두고 온 거죠. 당시 레이피어 결투에서는 오른손의 레이피어를 왼손에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대거를 드는 것이 국룰이었거든요. 당황한 케루스가 상대방인 앙트라게에게 땀을 흘리며 부탁합니다. 야, 내가 깜빡하고 대거를 집에 놓고 왔다. 공평하게 우리 둘 다 레이피어만 쓰는 걸로 하자. 그러자 앙트라게의 대답. 내가 미쳤냐? 그리고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앙트라게는 왼손에 든 단검으로 케루스의 레이피어 공격을 가볍게 툭 튕겨내고 무방비가 된 케루스의 온몸을 단검과 레이피어로 무참하게 난도질했죠. 결국 케루스는 온몸에 19개의 구멍이 뚫린 채 한 달 동안 신음하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꽃다운 미남 귀족 6명 중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진짜 골 때리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유럽, 특히 독일 지역 대학생들의 패션 아이템이자 캠퍼스 등교 준비물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이 레이피어였죠. 요즘 대학생들이 어깨에 백팩 메고 태블릿 PC 들고 다니듯 그 시절 대학생들은 허리에 시퍼런 레이피어를 차고 캠퍼스를 활보했다는 거죠. 아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에서 칼부림 무기가 웬 말이야? 싶으시죠? 이 칼은 당시 대학생들에게 명품 신분증. 당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귀족 자제거나 졸업하면 고위관직으로 갈 초엘리트층이었어요. 게다가 대학 캠퍼스는 국가법률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 그러다 보니 이 피 끓는 대학생들에게 레이피어는 나 공부 좀 하는 상류층 엘리트야 라는 걸 온 동네에 자랑하는 최고의 스펙이자
똥폼용 아이템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똥폼만 잡으라고 칼을 쥐어줬더니 진짜로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조별과제 빌런을 만나거나 술자리 시비가 붙으면 대학 커뮤니티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말싸움을 하죠. 하지만 당시 레이피어를 찬 수컷들은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학점 문제, 여자 문제 또는 학술적인 논쟁이 터져도 진짜로 레이피어를 뽑아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던 거죠. 기가 막히죠. 엘리트 인재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결투하다 다치거나 죽어버리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친 짓거리가 진화해서 정착된 게 바로 독일 대학의 맨주어라는 기괴한 결투 문화. 대학생들이 허구한 날 칼부림을 해대니까 국가적 인재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맨날 죽어나갔고 대학 당국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룰을 바꿉니다. 실명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눈과 목에는 두꺼운 가죽 보호구를 꽁꽁 싸매고 딱 얼굴만 내놓은 채 서로 죽이지는 말고 딱 가슴 위. 특히 얼굴에 흉터내는 걸로만 싸우자 하고 합의를 본 거죠. 이 때문에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독일의 의사, 변호사, 고위관료 같은 엘리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뺨이나 이마에 칼에 베인 흉터가 있는 게 최고의 훈장이었어요. 내가 말야 대학 때 가오와 명예를 걸고 싸워본 상남자야. 후대 나치 장교들 중에서도 얼굴에 험악한 칼자국이 있는 인텔리들이 유독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막장 같은 대학 결투 문화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결투에 진심인 서양 고인물들은 한 손으로만 싸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고 왼손에 쥐는 기상천외하고 치졸한 보조무기들까지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드브레이커, 단검날의 톱니바퀴 같은 홈을 깊게 파놓아서 상대의 얇은 레이피어 날이 들어오면 그 홈에 콱 끼우고 손목을 돌려 칼날을 부러뜨리거나 빼앗는 무기. 실제로 칼을 뚝 부러뜨렸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름 하나는 기똥차게 지은 거죠. 만약 이런 무기조차 없다? 놀랍게도 옷까지 무기로 썼어요. 특히 두꺼운 망토가 인기였죠. 왼팔에 돌돌 감아 즉석 방패로 쓰기도 하고 상대 얼굴 쪽으로 확 던져 시야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당황하는 순간 레이피어를 밀어넣는 거죠. 듣기만 해도 비겁해 보이지만 당시 검술서들을 보면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소개된다는 사실. 결국 레이피어 결투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아한 신사들의 스포츠가 아니었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보다 먼저 빈틈을 만드는 싸움. 어쩌면 가장 세련된 형태의 개싸움? 상황이 이 지경이니 국가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 정예 엘리트 귀족들과 장교 후보생들이 길거리 술자리에서 야 네가 내 뒷담화 깠다며? 라는 시비 때문에 매일 수십 명씩 서로 찔러 죽이며 사라지는 겁니다. 프랑스 국왕들은 참다 못해 결투하다 걸리면 명예고모고 무조건 사형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라며 강력한 결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앙리 4세 통치 시절 고작 20년 동안 결투로 목숨을 잃은 귀족이 무려 1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웬만한 전쟁보다 아군끼리 더 많이 찔러 죽인 셈이었죠. 하지만 결투 문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법으로는 사형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왕 자신도 귀족 출신이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근데 귀족이라면 저 정도 가오는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던 거죠. 이처럼 귀족 사회에서 뛰어난 검술은 교양이자 신분이자 명예였기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스펙. 그러다 보니 유럽 전역에는 검술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국가별 자존심 대결로 번집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레이피어 검술의 본고장으로 불릴 만큼 정교한 기술 체계를 발전시켰고 스페인은 여기서 한술 더 떠 아예 수학을 검술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름하여 라베르다라데 데스트레사. 검객들은 실제로 원과 선, 각도를 이용해 상대와의 위치 관계를 분석했고 교본에는 기하학 도형이 빼곡하게 등장해요. 진짜로 책을 펼쳐보면 검술 교본인지 수학 참고서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죠. 하지만 아무리 귀족들이 검술을 예술로 만들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투를 인생 최대 이벤트처럼 즐겼다 해도 결국 시대의 흐름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권총의 성능이 눈부시게 발전하죠. 칼은 수년 동안 땀 흘려 배워야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권총은 초등학생도 방아쇠만 당기면 귀족 검객의 심장을 뚫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결투의 주인공은 레이피어에서 권총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레이피어는 역사 속으로 쓸쓸히 퇴장합니다. 대신 더 가볍고 짧은 스몰소드가 등장했고 검술은 생존을 위한 살인기술에서 점차 규칙과 매너를 갖춘 신사들의 스포츠로 변해갔죠. 그리고 그 핏빛 가득한 광기의 역사가 정제되고 순화되어 오늘날 우리 앞에 남은 최종 형태. 그것이 바로 현대의 펜싱.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화려한 불빛과 전광판 점수를 놓고 겨루는 우아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검끝의 꼬리를 깊숙이 따라가 보면 저 자식이 날 보고 비웃었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로 눈을 뒤집은 채 상대의 심장과 목구멍을 뚫기 위해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유럽 고인물들의 피비린내 나는 광기와 스웩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셈입니다. 결국 레이피어는 단순한 칼 한 자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보다 체면과 가오를 중시했던 한 시대의 가장 뜨겁고도 치졸했던 언어였던 거죠. 중세전장에 쇠뇌가 등장하자 판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철갑을 두른 중세 기사들, 기사도의 상징이던 그들이 동네 보병 아저씨 손에 픽픽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몇 번 훈련도 안 받은 보병한테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기사 계급의 권위, 봉건 질서까지 같이 흔들렸고요. 전술적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집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귀족들이랑 교회가 깜짝 놀랐는지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이런 선언까지 나옵니다. 이건 신에게도 혐오스러운 무기다. 적어도 같은 기독교인끼리는 겨누지 말라. 물론 이전에도 전장에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비난받았던 무기들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고대 인도와 로마에서는 독화살이나 독을 이용한 전투를 비겁하고 부정한 방법이라 규정했죠.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의 불같은 화염무기 역시 적을 산채로 불태우는 잔혹성 때문에 악마의 무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세 초기에도 불화살이나 투석 화염탄 같은 불을 이용한 무기들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로 너무 잔혹하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비난을 받은 거지. 공식적으로 국제적이거나 종교적인 금지령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쇠뇌는 달랐습니다. 잔혹함의 문제가 아니라 중세 봉건 질서와 기사도 문화 자체를 뒤흔드는 무기라는 거였죠. 훈련된 기사와 평민 보병 사이에 존재하던 군사적 사회적 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귀족 사회는 위기의식 속에 이런 선언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웃긴 건 이교도랑 싸울 땐 괜찮다고 예외를 달아두죠. 형제끼리 싸울 때는 반칙, 근데 밖에서 싸울 땐 오케이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유럽의 군주국들은 이 금지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왜 안 써? 하고 적극적으로 쇠뇌병을 편제했어요. 실제로 십자군 원정의 공방전에서 쇠뇌는 핵심 전력으로 계속 투입됐어요. 그 순간부터 이른바 종교적 금지령은 사실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졌죠. 비유하자면 지금의 화학무기가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제법 때문에 금지된 거라면 쇠뇌는 사실 귀족 체면 지키려다 나온 선언이었을 뿐. 그래서 정작 전장에선 다들 모른 척 하면서 아주 잘 써먹었던 무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쇠뇌의 탄생부터 전장을 바꾼 파괴력, 그리고 그 무기가 가진 이상한 상징성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쇠뇌는 중세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노라고 불린 중국식 쇠뇌가 있었죠. 또 같은 무렵, 기원전 4세기쯤 고대 그리스에도 쇠뇌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가스트라페테스라는 무기였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어요. 활을 눕혀놓은 듯한 모양의 사수가 배로 눌러 장전하는 방식. 이름 그대로 배로 누른다는 뜻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쇠뇌가 진짜 무서워지는 건 중세 유럽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9세기에서 11세기 무렵 십자군 전쟁을 앞두고 쇠뇌는 전장의 중심 무기로 급부상했죠. 쇠뇌는 활보다 훨씬 강력한 장력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일정 시간 훈련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쇠뇌가 나오기 전까지 기사는 사실상 전장에서 철통보험이 있던 셈이었죠. 값비싼 말에 올라타고 철로 된 갑옷을 두르고 창이나 검으로 돌격하면 평민 보병이 쥔 창이나 짧은 활 따위로는 뚫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민이 기사를 죽일 확률은 마치 주머니 칼로 탱크를 멈추려는 것만큼 희박했죠. 대부분은 다른 기사와 맞붙어 쓰러지거나 수십 명의 보병이 몰려들어 간신히 잡아내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쇠뇌를 사용하면 농부 출신 보병도 며칠만 훈련받아서 방아쇠만 딸깍 당기면 철갑 기사도 한 방이면 게임 오버. 긴 훈련 없이도 기사 계급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이게 당대 전쟁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12세기 금속제 부품과 윈치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쇠뇌는 완전 괴물이 돼요. 화살 하나가 200m 날아가고 철갑도 뚫고 심지어 말탄 기사도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쇠뇌의 무서움은 단순한 관통력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전투 방식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먼저 보통 활은 장력 자체가 사람이 손으로 당길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죠. 그런데 쇠뇌는 크랭크나 발로 누르는 장치를 이용해서 훨씬 강한 힘으로 발사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아르발레스트는 최대 400kg 이상의 장력을 갖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철갑을 관통할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50m 이내에서 명중하면 그 철판을 뚫고 들어가 내부 장기를 관통할 수 있었거든요. 전장에선 단 몇 명의 쇠뇌병만 있어도 기사 대열이 주춤할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명한 건
제노바 쇠뇌병이었습니다. 그냥 활 쏜다고 다 같은 궁수가 아니던 시절,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 이들은 쇠뇌 하나로 유럽 용병 시장에 샤넬 같은 존재가 됐죠. 제노바가 쇠뇌병으로 이름을 떨친 건 단순히 잘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노바는 중세 지중해를 대표하는 해상 도시국가였는데 해상 무역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무기 제작 기술을 끌어올렸던 거죠. 제노바 장인들은 방수 처리된 노끈과 장전기, 그리고 대형 방패인 파빌리온까지 포함된 고품질 쇠뇌 세트를 만들어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장비와 기술, 운용법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풀 패키지였던 거죠. 게다가 제노바에는 쇠뇌병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길드 조직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병사들은 체계적인 사격 훈련과 전술 교육을 받고 집단 전술로 움직였죠. 교대로 장전해 화력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방식도 가능했죠. 그 결과 제노바 쇠뇌병은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현대식 특수부대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성을 단숨에 각인시킨 건 바로 십자군 전쟁. 1919년 제1차 십자군의 최종 목표였던 예루살렘 공성전이 시작됩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원정의 끝에서 십자군은 마침내 성지 앞에 도착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성벽과 단단한 방어시설로 무장한 도시였고 단순한 돌격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제노바 쇠뇌병이었죠. 당시 성벽 위에서 수비하던 이슬람 병사들에게 제노바 쇠뇌병은 악몽 같은 존재였어요. 장력도 강하고 조준 정밀 사격이 가능한 쇠뇌는 일반 활보다 훨씬 강력해서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을 정밀하게 저격하며 십자군 보병들이 공성탑을 밀고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어주었죠. 이처럼 전쟁에서 제노바 쇠뇌병은 성벽 공략이나 철갑기병 제압 같은 고난도 임무를 맡아 큰 성과를 내면서 그 명성이 전역에 퍼지는 건 당연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 1199년 3월 25일 프랑스 리무쟁의 작은 성을 포위하던 잉글랜드 왕 리처드 1세. 바로 우리가 아는 사자시망이죠. 그가 성벽을 둘러보던 순간 위에서 날아온 쇠뇌 화살 한 발이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은 놀랍게도 기사도 귀족도 아닌 그냥 농부 출신이거나 어린 소년으로 전해지는 피에르 바질이라는 이름의 병사였죠. 상처는 심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리처드도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뜻밖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왕은 피에르를 불러들이더니 복수는커녕 자비를 베풀었어요. 리처드가 직접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살아라. 그리고 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을 보아라. 심지어 100실링의 보상까지 내리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처드가 결국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마지막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부하였던 용병대장 메르카디에가 왕의 뜻을 무시하고 피에르 바지를 끌어내어 박피형벌을 가한 뒤 교수형에 처해버린 겁니다. 결국 사자시망의 최후는 기사와의 화려한 결투가 아니라 성벽 위 무명의 쇠뇌병이 쏜 한 발의 화살이었어요. 이 사건은 중세기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죠. 왕조차도 평범한 병사의 쇠뇌 앞에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기계와 무기인 쇠뇌가 아날로그 끝판왕 장궁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100년 전쟁의 크래시 전투. 프랑스군은 자신만만하게 제노바 쇠뇌병을 전열에 배치했죠. 그들은 유럽 최정예 용병이었고 값비싼 장비와 실력을 갖춘 기계와 병력이었어요. 프랑스는 이들이 화력을 쏟아붓고 나면 뒤이어 기사들이 돌격해 승리를 따낼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 전투 직전 비가 내려 쇠뇌의 노끈이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쇠뇌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고 장전 속도는 더뎌졌어요. 반면 잉글랜드의 장군병은 분당 약 8발을 쏘아대며 폭우 속에서도 화력을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제노바 쇠뇌병은 제대로 사거리도 못 내고 일방적으로 갈려나갔죠. 이 전투는 기계와 무기 쇠뇌가 인간 숙련에 최적화된 아날로그 장궁에 패배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에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날의 승부를 가른 건 기계가 아니라 숙련된 인간의 연사력이었거든요. 여기서 쇠뇌와 장궁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쇠뇌는 짧은 훈련만으로도 강력한 관통력을 낼 수 있고 조준과 단발의 정밀 저격에 유리했지만 장전이 느려 야전에서는 불리했고 반면 장궁은 숙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연사 속도가 빠르고 넓은 전장에서 기동성과 활용면에서는 장점을 가졌던 거죠. 이처럼 쇠뇌와 장궁은 단순히 어떤 무기가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전략적 쓰임새 자체가 달랐던 무기였다는 것. 그렇게 한때 기사들도 두려워한 무기, 교황청마저 금지령을 내렸던 쇠뇌는 중세 후반까지 성벽 위와 도시 방어에서 마지막 저격수처럼 버텼지만 곧 화약과 총기의 등장으로 그 입지를 잃어가면서 전장에서 사라져가죠. 영화 속 전투 장면,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말 위에서 질주하거나 폐허가 된 전장을 누비다가 갑자기 멋지게 몸을 돌려 등 뒤에서 화살을 쓱 뽑아 활시위에 딱 걸어냅니다. 화살은 시원하게 날아가 악당의 심장을 관통하고 관객은 감탄하며 팝콘을 흘리죠. 완벽합니다.
단지 폭발이죠. 하지만 현실의 전사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아마 눈을 질끈 감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거 저렇게 꺼내다 죽는 거지. 왜냐고요? 실제 역사 속 대부분의 궁사들은 화살통을 등 뒤가 아니라 허리 옆, 그러니까 옆구리에 찾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타일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죠. 그럼 우리는 왜 등 뒤에서 화살을 뽑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주류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오해의 시작을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이 시각적 환상의 기원은 놀랍게도 1938년 헐리우드 영화 로빈 후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에롤 플린이 중세궁사로 등장해 등 뒤에 멋지게 화살통을 메고 활을 쏘는 장면. 이 로빈 후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해지는 바람에 대중문화에 박제된 중세궁수의 이미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는 더더욱 등 뒤에 화살통을 메는 경우는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후로 수많은 판타지 영화와 게임 속 궁수들은 당연하다는 듯 다들 화살통을 마치 백팩처럼 메고 다니죠. 예컨대 반지의 제왕 속 레골라스. 은색 머리카락 휘날리며 눈빛 한번 딱 주고 모델 뺨치는 기럭지로 팔을 쓱 등 뒤로 넘기더니 활에 화살을 척 걸어 쏘면 누가 봐도 오빠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헐리우드식 판타지 궁수의 정석이었죠. 실전. 그딴 거 몰라도 그냥 멋있으면 된 거죠. 비슷하게 오늘날 닌자의 시그니처로 여겨지는 검은 복장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에도 시대 가부키 연극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 실제 닌자는 검은 복장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평상복 차림으로 입었다는 거죠. 물론 사실 이렇게 등에 매는 퀴버 멋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심지어 역사학계에서도 중세 유럽에서 백퀴버 사용은 매우 드물었다는 게 일반적 견해고요. 전쟁터에서 등 뒤 화살통은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 꺼내기 어렵고 급박한 전투 중에는 화살이 엉키거나 걸리적거리기 쉬웠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역사적으로는 대부분의 궁사들이 화살통을 허리나 다리에 고정하는 힙퀴버를 사용했어요. 이 방식은 팔 아래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화살을 뽑을 수 있고 몸에 밀착되어 있어 달리거나 말을 타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이었죠. 등 뒤에 멋지게 매는 백퀴버는 실전에서 대부분 쓰이지 않았고 주로 사냥용이나 아주 제한적인 문화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죠. 궁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화살을 꺼낼 수 있는가였는데요. 그 시절 등 뒤에 달고 다니는 전사가 있었다면 다들 한마디씩 했겠죠. 너 멋부리다 골로 간다. 등 뒤에 화살통을 차고 전투를 하다 보면 내 화살이 몇 발이나 남았는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거든요. 이건 고고학적 유적에도 확인되죠. 고대 스키타의 유목민들이 사용한 고리토스라는 구조입니다. 이건 활집과 화살통이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장치로 왼쪽 엉덩이에 대각선으로 착용하도록 설계됐죠. 덕분에 말 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고 구조 자체가 뒤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화살을 꺼내는 동작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놀라운 건 이 장비의 실전 성능이 단순히 구조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스키타이 무덤에서 출토된 고리토스 안에는 약 300개가량의 화살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수백 개의 화살이 묻혀 있었던 게 확인되고요. 당시 일반 궁사의 퀴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화살이 담겨 있었죠. 대부분의 고대 궁사가 한 번에 약 30발 정도의 화살을 갖고 다녔다고 보면 고리토스는 말 그대로 전투에 특화된 다량 투사 전략에 최적화된 무기 장비였던 셈이죠. 이렇게 기마궁수 전술이 주력인 스키타이 역시 힙퀴버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흉노와 몽골의 기마궁수들도 말 위에서 완벽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힙퀴버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몽골 병사들의 퀴버는 주로 자작나무 껍질과 뼈 경첩으로 만들어졌고 금속고리 등을 이용해 허리벨트에 단단히 고정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명의 궁수가 기본으로 약 60개의 화살을 퀴버에 넣고 다녔고 말 안장 양쪽에도 예비 퀴버를 실어 여분의 화살을 확보했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화살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몽골군은 관통력을 높인 화살, 가벼운 장거리 화살, 신호용 화살 등 목적별로 준비해 운용했습니다. 이런 힙퀴버 구조는 단순히 보기 좋은 배치가 아니라 실전에서 장전 속도를 극대화하면서도 전진과 회피를 반복하는 기마 전투에서도 화살을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게 해주는 실용과 효율의 결정체였던 거죠. 특히 칭기즈칸 시대는 이런 궁병 체계와 전술이 정점에 달한 시기로 평가받아요. 단순히 활을 잘 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장전해 다시 쏠 수 있느냐. 그 찰나의 능력이 목숨을 가르던 시대였고 몽골의 이런 무장구조는 바로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켰던 겁니다. 13세기 프랑스 수도사이자 여행가였던 윌리엄 오브 르브룩 또한
몽골 여행기에서 몽골군이 다양한 화살을 구분해 빠르게 꺼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활하면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고구려. 고구려는 중국 삼국지 위지동의전에서도 훌륭한 활을 가진 민족으로 언급될 만큼 당시 기준으로도 뛰어난 활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건국 신화에서도 주몽이라는 이름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경당에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기본 교육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면 고구려의 군병과 기병 전술은 매우 뛰어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물론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 사람과 말 모두에 철갑을 입힌 중장기병, 즉 개마무사를 빼놓을 수 없지만요. 이러한 전통은 고려, 조선을 거쳐 이어졌고 이성계, 정조, 신립, 장보고, 양만춘 등 활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유독 많이 전해지는 것도 그만큼 궁술 문화가 깊이 뿌리내렸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때마다 한국이 양궁 메달을 싹쓸이하는 현상을 두고 한 일본 기자가 한국인은 고구려 조선시대부터 활을 잘 쐈다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묻는 에피소드가 생겨났을 정도니 활에 관한 한 어떤 민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고구려 또한 무용총 수렵도 벽화를 보면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고구려 궁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허리 옆에 착용된 화살통, 즉 힙퀴버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허리 부근에 착용해 말 위에서도 쉽게 꺼내 쏠 수 있는 실전 배치였죠. 실제로 삼국시대 화살통의 등장과 전개 과정, 2018 한국 고고학부 학술 논문에서도 사산조 페르시아, 서투르키스탄 당나라까지 이런 쟁쟁한 지역들에서도 화살깃의 방향이 어디든 화살통 모양이 어떻든 화살통을 기울여 허리에 착용했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딱 짚어줍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화살통을 등 뒤나 어깨끈으로 맨 형태, 혹은 활과 화살을 묶어 등에 지는 장비도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백휘버가 존재했고요. 물론 백휘버가 도보 이동이나 장거리 행군에서는 더 편하고 유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실전 전장에서의 주류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 퀴버의 위치는 궁사라는 병가가 전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압박을 주며 어떻게 전술을 구현하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이었죠. 고대 유라시아의 유목민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장군병, 고구려의 기마궁수까지 문화와 지역, 시대는 달라도 실전 전투를 경험한 이들이 선택한 화살통의 위치는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로빈 후드나 레골라스에게서 궁수의 전형을 떠올릴 때 그들이 든 활만큼이나 왜 그 화살통이 등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궁수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는 건 멋과 생존,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는 재미있는 일인 거죠.